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지오르지오라는 이름의 거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오르지오는 다른 거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아 항상 주변 세계의 이치에 대해 궁금해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연못에 사는 걸까? 우리 거위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지오르지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인 에리카를 찾아갔습니다. 에리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를 읽다가 지오르지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지오르지오는 물었습니다. 에리카,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날아다니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에리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오르지오. 거위의 인생도 목적이 있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목적론이라고 하지. 내가 낳는 날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며 내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란다. 에리카의 말을 듣고 지오르지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연못으로 돌아가 다른 거위들과 상의했습니다. 친구 중 한 마리가 제안했습니다. 지오르지오, 우리는 언제나 이 연못에만 머물렀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곳이 있을 거야. 여행을 떠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해보는 건 어때? 그래서 지오르지오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나섰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다양한 동물들과 만나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한 개미들은 협력을 통해 거대한 둥지를 만들고 멋진 노래를 부르는 새들은 숲을 음악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오르지오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거위의 목적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구나. 결국 지오르지오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행복하고 명료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거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지오르지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목적론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에도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목적을 찾아 떠나는 유쾌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고전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민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철학을 가르치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행복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행복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상상의 마을 무지개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자꾸나. 이 마을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곳이란다. 무지개 마을은 실로 다채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마법의 노래를 부르는 새도 있고 신기한 발명품을 만드는 과학자도 있으며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마을 회의를 열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 커다란 팥빙수 기계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팥빙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기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마을에 살던 몇몇 주민은 팥빙수의 차가운 식감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장님은 이를 드시면 지하가 시려워 거의 먹질 못했습니다. 이장님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다가 매주 금요일 회의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팥빙수 기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란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마을의 조용한 과학자 조 박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팥빙수 기계를 개조해서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뜻한 팥 앙금이나 과일 시럽을 선택해 원하는 디저트를 만드는 거죠. 이를 들은 마을 주민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조 박사는 마법 같은 디저트 기계를 완성하여 사람들에게 선보였고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며 서로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무지개 마을에서는 각각의 개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민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마을의 사례가 미리 행복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수의 목소리까지도 고려한 마을의 결정이 어떻게 질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민 선생님은 학생들이 행복의 원리가 단순히 다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지개 마을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모두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철학 적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이를 통해 철학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철학 동아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동아리의 회원들은 매주 모여 다양한 철학적 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날의 주제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었습니다. 의장인 앨리스는 참가자들에게 이데아 이론에 대해 설명했고 논의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데아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하나씩 이데아를 찾아라 미션을 수행해 보기로 해요. 회원들은 즉시 흥미를 느껴 이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까지 각자 이데아를 발견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탐이라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산으로 하이킹을 떠나 자연의 이데아를 찾고자 했습니다. 산중턱에서 난초 한 송이를 발견한 탐은 그 난초가 자신에게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난초는 그냥 하나의 꽃일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느낀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공유하는 본질적이고 완전한 이데아를 떠올리게 했어요. 다음은 소피라는 과학자의 차례였습니다. 소피는 실험실에서 일을 하던 중 물리법칙의 이데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보이지 않는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는 모든 물리 현상이 본질적인 이데아가 아닐까요? 소피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측량하는 모든 현상들 뒤에 숨어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피터라는 인문학 교수였습니다. 피터는 도시의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문득 언어의 이데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수많은 언어들이 말의 형태로 다가왔지만 이 모든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한 이데아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소통의 본질 아닐까요? 이렇게 그들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언어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데아를 탐구했습니다. 다시 모인 동아리에서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비록 모두 다른 경로를 걸었지만 그 경험의 깊이와 통찰력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도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이데아를 발견해보려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 다양한 경험에서 이데아를 찾고자 노력했고 이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한 사람의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 마을 전체의 이데아 탐험이라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데아의 참된 가치가 아닐까요? 모든 사물과 경험 속의 깃든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히며 더 나아가 이데아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 플라톤이 바라던 대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는 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그야말로 매일같이 지식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그런데 이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걸려있는 등의 한 줄기빛 아래서 모든 지혜의 책들을 탐독하며 지혜를 나누어주는 전설의 도서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스트라토스였습니다. 소피스트라토스는 수많은 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와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개념을 몸소 실천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인 엘레니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상 모든 답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는데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스트라토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장님, 저는 세상의 모든 답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피스트라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엘레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아는지부터 말해보겠니? 그의 질문에 엘레니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과학 및 철학 지식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엘레니의 설명이 끝났을 때 소피스트라토스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눈을 뜨고 엘레니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니, 너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본 적이 있느냐? 엘레니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공부했어요. 소피스트라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은 단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할 때가 많단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지. 질문을 통해 너의 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시 탐구하면서 너의 이해를 점점 깊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엘레니를 그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종이와 기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질문 없음, 대답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라토스는 엘레니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마다 질문을 적어보거라. 너의 질문 속에서 너의 지혜가 자라날 것이다.
그 이후로 엘레니는 도서관에 머물며 소피스트라토스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확고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토론에 몰두하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나고 엘레니는 다시 소피스트라토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장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소피스트라토스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도 무지해지. 일 시작에 선 것이란다. 진정한 지식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이지. 그날 이후로 엘레니는 도서관에 머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들과 답을 찾으며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소피스트라토스의 가르침을 통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죠.